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저물어가는 햇살이 마을의 초가 지붕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울 때면 유독 한 집만은 그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리는 듯했다.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의 발길마저 드문 곳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흙집. 바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예, 김민준이 사는 곳이었다. 본래 민준의 가문은 대대로 학자를 배출하며 나라에 충성했던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이었다. 그의 증조부께서는 조정의 대제학을 지내셨고 할아버지 또한 지방에 존경받는 현감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강직하고 올곧기만 했던 아버지는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에 어머니마저 몸져 누우셨다. 이제 민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곳간과 바람이 들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집, 그리고 선조들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뿐이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거나 땔감을 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했고 밤이 되면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낡은 책장을 넘겼다. 종이와 먹을 살 돈이 없어 그는 버려진 파지를 주워 모으고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모아 직접 먹을 만들었었다. 그날도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멀리서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 이 동네 제일의 부자인 박 참판댁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의 중심에는 박 참판의 외아들 박진석이 있었다. 어이, 저기 오는 게 김선비 아니신가? 진석이 과장된 몸짓으로 민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렇듯 아첨꾼 몇몇이 둘러서 있었다. 진석은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기름진 얼굴을 번들거리며 민준 앞으로 다가왔다. 여보게, 김선비, 요즘도 그 흙바닥에다 천자문을 그리고 있는가? 하하, 내 들으니 자네가 종이가 없어 땅바닥에 글씨 연습을 한다지? 주변의 무리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진석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치 대단한 학자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학문이란 말이네. 그저 글자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시경에 이르기를 절차탕마 채소 점하라 하였으니 훌륭한 스승 밑에서 갈고 닦아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지. 자네처럼 혼자서 궁상 떨며 책을 읽는다고 무엇이 되겠는가. 절차탕마는 진석이 최근에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몇 안 되는 사자성어 중 하나였다. 그는 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유식해 보이고 싶어 입에 올릴 뿐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분노와 치욕이 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여기서 그와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진석은 민준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보아하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붓을 꺾고 농사나 짓는 것이 어떤가. 그 편이 자네 가문을 위하는 길일지도 모르지. 굶어 죽은 선비만큼 볼품없는 것도 없으니 말이야. 안 그런가 친구들? 다시 한번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아픔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조롱은 익숙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가문의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진석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쯧쯧, 저 꼴 좀 보게.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다더니 대꾸할 힘도 없는 개로군. 찬바람이 그의 해진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걸음을 재촉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자신의 집. 그 초라한 공간만이 세상의 비웃음과 멸시로부터 그를 가려주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문지방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고픔과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얻은 것이라곤 차가운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그는 그마저도 먹을 힘이 없는 듯 그저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는 완전히 저물고
둥근 달이 동쪽 산마루에 떠올랐다. 은은한 달빛이 부서진 토담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고요히 비추었다. 그 달빛 아래 모든 것이 초라하고 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놓았던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책상 위를 환하게 밝혔다. 그는 먹을 갈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다. 진석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민주는 그 소리를 지우려는 듯 더욱더 정신을 집중했다. 그래, 비웃어라, 멸시해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내 머릿속의 지식과 내 가슴속의 의지만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달빛을 등불 삼아 그는 붓을 들었다. 붓끝이 파지 위를 스칠 때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림과 서름에 지친 청년의 것이 아니라 시대를 논하고 경륜을 펼칠 날을 기다리는 굳건한 선비의 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몰락한 선비의 초라한 집 위로 뜬 달은 유난히도 밝았다. 마치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밤이 깊어가는 내내 그의 책상을 묵묵히 비추어주고 있었다. 밤이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가 김민준의 허름한 흙집을 감쌌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는 새벽녘의 희미한 빛이 창호지를 물들이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지난밤 박진석 무리의 조롱이 남긴 마음의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았지만 아침이 오면 선비의 고단한 현실 또한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물 한 동이를 길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삐걱거리는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 공동 우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일은 시간이었지만 부지런한 아낙네 몇몇이 벌써 우물가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최씨 할멈 말일세. 어젯밤에도 끙끙 앓는 소리가 담장을 넘더라니까. 쯧쯧 어찌한다냐. 자식들은 죄다 도해지로 나가고 연락도 없다는데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지 몰라. 약 한 첩 지어먹을 돈도 없는 양반이 용한 의원을 어찌 부른단 말인가. 그저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아낙네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민준의 귀에 날아와 밝혔다. 최씨 할머니.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는 독거노인이었다. 민주는 몇 번인가 그녀의 집 앞을 지나치며 힘겹게 마른 기침을 뱉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자신도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차마 그 말을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다.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그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출세를 위함이 아니다. 사람의 도리를 깨치고 측은지심 둔을 실천하기 위함이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 숨쉬는 유일한 신념이었다. 민주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최씨 할머님의 병세가 그리 위중하십니까? 어이구, 김선비님 아니신가. 말도 말게. 온몸이 불덩이 같고 기침을 한번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더군. 며칠째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지. 민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그는 장작을 패서 장에 내다 팔아야 했다. 그래야 좁쌀 줌이라도 사서 며칠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자신의 굶주림은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결심을 굳힌 그는 아낙네들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발길을 돌렸다. 우물이 아닌 마을 뒤편의 깊은 산을 향해서였다. 아니, 김선비님, 어디 가시는 게요? 한 아낙네가 의아한 듯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 대신 빠른 걸음으로 산길에 접어들었다. 어릴 적 그는 몸이 약한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곤 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책 속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풀 한 포기의 소중함도 가르쳐 주셨다. 해묵은 기억을 더듬으며 민주는 가파른 산비탈을 올랐다. 해진 집신이 뾰족한 돌부리에 긁히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숲속을 훑었다.
마침내 축축한 계곡 근처에서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해열과 진해작용이 뛰어나다는 도라지와 기력을 보충해주는 당귀, 그리고 잔대 뿌리였다. 이것들을 잘 다려 마시면 당장의 위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초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흙을 파냈다. 흙이 묻은 약초를 소중히 품에 안았을 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비록 손에 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으나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민주는 땀에 젖은 채 산에서 내려와 곧장 최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집은 그의 집보다도 더 초라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외양간 옆에 붙은 작은 헛간 같은 방. 문을 열자 매캐한 약 기운과 함께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님, 저 김가댁 민준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로 누워 있었다. 열에 들떠 간간히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민주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캐온 약초를 정성껏 씻어 낡은 약탕기에 넣고 다리기 시작했다.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누구신가? 저입니다, 할머님. 걱정 마시고 누워 계십시오. 곧 약이 다 될 것입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경계심을 풀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한 시즌이 넘도록 민주는 묵묵히 불을 떼며 약을 다렸다. 약이 진한 갈색으로 우러나자 그는 그것을 그릇에 따라 조심스럽게 식혔다. 그는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켜 앉혔다. 할머님, 약입니다. 조금 쓸지 모르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쥘 힘조차 없는 듯 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숟가락을 들어 식힌 약을 조금씩 할머니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약이 입에 들어갈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뱉어내지 않고 힘겹게 삼켜냈다. 그렇게 약 그릇이 다 비워질 때쯤 할머니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거칠기만 하던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소매로 할머니의 땀을 닦아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이 들었다. 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남은 약초를 잘 갈무리에 두고 땔감이 거의 떨어진 것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 부엌에 쌓아두었다. 그가 조용히 집을 나서려 할 때였다.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선비님.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늙은 것을 어찌 이리.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아닙니다, 할머님.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민주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섰다. 어둑해진 하늘에는 벌써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백가죽이 등에 붙는 듯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이 소문은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혀를 내둘렀다. 세상에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그런 선행을 베풀다니. 그러게 말일세. 요즘 세상에 저런 청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어떤 이들은 민준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도 했다.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오지랖도 넓구먼.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민준의 남루한 옷차림 너머에 있는 단단한 심지와 따뜻한 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불쌍한 선비가 아니었다.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고고한 연꽃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신의 흙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평소와 같이 책상에 앉았다. 뱃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그의 선한 마음에 대한 하늘의 위로이자 앞으로 그에게 닥칠 시련과 그 끝에 찾아올 기적을 조용히 암시하는 듯한 신비로운 빗줄기였다. 최 씨 할머니를 돌본 지 사흘이 지났다. 김민준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인지 할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울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선행을 입에 올리며 칭찬했지만 그들의 칭찬이 그의 텅 빈 곳간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민준은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땔감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최 씨 할머니를 보며 그는 마을에 약초 한 줄기 없어 고통받는 이들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없었으나 몸을 움직여 약초를 캐다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글 읽는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굶주림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잃는 것과 같았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구름이 산봉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 깊숙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허기 때문에 조금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다. 얼마나 산을 올랐을까. 후두둑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때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빗줄기는 장대처럼 굵어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에 계곡물이 삽시간에 불어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번쩍 하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섬광이 일더니 뒤이어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민주는 다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산 중턱 거대한 바위 옆에 버티고 서 있는 집채만 한 은행나무 한 그루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고목구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 하여 신성시했고 그 아래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작은 성황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주는 망설일 것도 없이 은행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거대한 나무의 품은 폭우를 막아주기에 충분했다. 굵은 나뭇가지들이 우산처럼 펼쳐져 그 아래는 바깥의 광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늑했다. 숨을 고르며 젖은 옷을 짜던 민준의 눈에 성황당 돌무더기 옆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빗물에 씻겨 내려온 나뭇가지려니 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족제비 같기도 하고 작은 오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모습의 짐승이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유난히 붉은 털이 뿔처럼 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한쪽 뒷다리는 녹슨 덫에 단단히 물려 있었다. 사냥꾼이 불법으로 설치해둔 올무인 듯했다. 민주는 순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범한 산짐승이 아니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예시 이야기 속의 도깨비나 요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피곤과 허기에 지친 몸은 어서 이곳을 벗어나라고 아우성쳤다. 하지만 그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덫에 걸린 짐승은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리는 낮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그 애처로운 소리를 듣고 있자니 민준의 마음속에서 또다시 측은지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짐승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경계심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짐승 특유의 야성적인 광기보다는 무언가 지성지르에 가까운 빛이 담겨 있었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짐승에게 다가갔다. 쉬, 괜찮다. 내가 해치지 않으마. 민준이 나직하게 속삭이며 손을 내밀자 짐승은 위협적으로 크르릉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공격할 기세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에 떠는 가엾은 존재일 뿐이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앉아 덫을 살폈다. 낡고 녹슨 덫은 짐승의 다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덫의 아귀를 잡고 힘을 주었다. 끙!
민준이 안간힘을 썼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빗물에 미끄러져 손바닥이 벗겨지고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큼지막한 돌멩이를 가져와 덫의 이음새 부분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쾅! 둔탁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짐승이 움찔거리며 그를 경계했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을 내리쳤다. 몇 번을 시도했을까? 마침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덫의 용수철이 끊어지며 아귀가 벌어졌다. 짐승이 재빨리 다리를 빼냈다. 상처 입은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해진 저고리 소매자락을 길게 찢어냈다. 가뜩이나 누덕누덕 기운 옷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가만히 있거라. 상처를 싸매야 한다. 그가 다가가자 짐승은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얌전히 다리를 내어주는 듯했다. 민주는 정성스럽게 짐승의 상처에 옷자락을 감아주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의 손길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치료가 끝나자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민주는 짐승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아픈 것을 보고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다. 짐승은 상처 입은 다리를 핥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영리한 눈동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거대한 은행나무의 비호 아래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함께 맞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비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다. 짐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를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움직일 만은 한 듯했다. 짐승은 숲속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깊고 오묘한 눈빛으로 그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이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홀로 남은 민주는 찢어진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허기와 추위가 다시금 온몸을 덮쳐왔다. 결과적으로 오늘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옷마저 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선비로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왔다. 그는 지친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려왔다. 맑게 갠 하늘에는 어느새 초승달이 떠올라 그의 앞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맺은 이 기묘한 인연이 자신의 기구한 운명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훗날 그의 손에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쥐어지게 될 운명의 씨앗이었다. 산에서 그 기묘한 짐승을 만난 후로 며칠이 흘렀다. 김민준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공공해졌다. 최씨 할머니를 돌보고 약초를 캐느라 자신의 끼니를 위한 일은 뒷전으로 미룬 탓에 그의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다. 이제는 멀건 죽을 끓일 좁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흘을 꼬박 굶었다. 처음에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틀째가 되자 고통은 무뎌졌지만 대신 온몸의 기운이 모래성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붓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문득문득 눈앞이 아찔해지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 것이로구나. 민주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억울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학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다짐했건만 현실은 이리도 차갑고 비정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기구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누워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차마 음식을 외상으로 달라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허들의 실이라도 해서
멀건 술찌개미 한 덩이라도 얻을 요량이었다. 주막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이 모여 왁자지껄했다. 민준의 초췌한 행색을 본 주모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마침 장작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는 귀찮다는 듯 손짓했다. 저기 쌓여있는 장작을 다 패서 가지런히 쌓아놓으면 보리밥 한 덩이는 주지. 민준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몸만 한도 끼를 집어들었다. 굶주림으로 팔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도끼를 내리찍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한번 내리찍을 때마다 온몸에 뼈마디가 울리는 듯 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한나절이 꼬박 걸려서야 그는 산더미 같던 장작을 모두 패서 가지런히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주모는 약속대로 딱딱하게 굳은 보리밥 한 덩이를 던져주었다. 주먹만 한 크기에 변변한 찬 하나 없는 그야말로 밥덩이였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에게 그것은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추하게 먹고 싶지 않았다.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주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소중하게 밥덩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자꾸만 빨라졌다. 뱃속에서는 천둥이 쳤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고였다. 이 밥 한 덩이면 적어도 오늘 밤은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빨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귀한 양식을 맛보고 싶었다. 마침내 그의 허름한 흙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집 앞 토박마루에 무언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분명해졌다. 며칠 전 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짐승이었다. 짐승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윤기 나던 털은 푸석푸석해졌고 민준이 감아주었던 저고리 자락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녀석은 다리를 다친 곳이 여전히 불편한지 세 발로 위태롭게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을 보자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린 개처럼 희미하게 꼬리를 흔드는 듯도 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품 안에 있는 밥 덩이를 무의식적으로 더욱 꽉 쥐었다. 하필이면 지금, 하필이면 이곳에 왜 이 녀석이 나타난 것일까? 짐승은 민준의 손에 들린 밥덩이를 본 것인지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녀석도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오래 굶주렸음이 틀림없었다. 민준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 한쪽에서는 이성이 소리쳤다. 정신 차려라 김민준. 이것은 네가 죽을 힘을 다해 얻은 생명줄이다. 저것은 그저 미물외일 뿐이다. 짐승 하나를 동정하다가 네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이 울고 있었다. 보아라. 저 가녀린 생명 또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은가. 네가 배운 학문은 굶주린 생명을 외면하라고 가르치더냐.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인인이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풀 한 포기일지라도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품 안의 밥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짐승의 애처로운 눈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심이 섰다. 그는 토박마루에 조용히 걸터앉았다. 그리고 짐승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너도 배가 많이 고팠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보리밥덩이를 양손으로 잡고 정확히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 그중 한 조각을 짐승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자, 먹으렴. 이것밖에 대접할 것이 없구나. 짐승은 잠시 그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목이 메는 듯 캑캑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밥을 삼켰다.
그 모습을 보니 민주는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콧날이 시큰해졌다. 그는 남은 반쪽을 마저 녀석에게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임을 알기에 꾹 참았다. 순식간에 밥 한 조각을 먹어치운 짐승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허기나 경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혜로운 노인의 눈빛처럼 민준의 얼굴과 그의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나머지 밥 반쪽을 번갈아 뜯어보았다. 민준은 짐승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남은 밥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한 입 베어무니 까끌까끌한 보리의 식감과 함께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세상에서 이토록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그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밥을 씹어 삼켰다. 그렇게 한 인간과 한 마리의 기묘한 짐승은 허름한 흙집 토박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식사가 끝나자 짐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민준을 향해 마치 예를 갖추는 것처럼 고개를 깊이 한번 숙이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을 때 녀석은 이미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훌쩍 사라진 뒤였다. 홀로 남은 민준은 텅 빈 그릇과 자신의 빈손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뱃속은 여전히 허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굶주림보다 더 강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그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기묘하고도 평화로운 꿈이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김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며칠을 굶어 허기졌던 몸이 가뿐하게 느껴졌다. 어젯밤의 꿈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일까. 황금빛으로 빛나던 거대한 은행나무와 귓가에 울리던 알 수 없는 속삭임.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마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물론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다. 쌀독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또 어떤 허드렛일을 해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막막한 현실이 다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런데 그 순간 민주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 안에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와 축축한 흙이 뒤섞인 듯한 낯설지만 어딘가 정겨운 냄새. 그리고 낡은 등잔의 불꽃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달아빠진 붓과 벼루, 몇 권 남지 않은 낡은 서책들, 그리고 한기가 스며드는 흙벽.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멈췄다. 그곳에는 그가 본 적 없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붓 한 자루였다. 하지만 평범한 붓이 아니었다. 붓대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은행나무 가지로 만들어졌는지 깊고 은은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표면은 칼로 깎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닳아 맨들맨들해진 조약돌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그리고 붓의 끝, 즉 붓털의 가장 중심부에는 유난히 붉고 윤기 나는 털한 올이 박혀 있었다. 마치 이 붓의 혼외인 것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붉은 털. 며칠 전 그가 구해주었던 기묘한 짐승의 머리에 뿔처럼 솟아있던 바로 그 붉은 털과 똑같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헛것을 보는 것일까. 굶주림이 마침내 그의 정신까지 흐려놓은 것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붓을 집어들었다. 붓이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박동처럼 미세한 맥동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다. 허허,
꽤나 놀란 모양이로구나, 선비님.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그 혼자뿐이었다. 누구냐? 나를 벌써 잊었는가? 사흘 굶은 나에게 선비님의 마지막 양식을 반이나 내어준 그 마음 씀씀이를 내가 어찌 잊겠는가? 목소리는 붓에서 직접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경악하여 손에 든 붓을 떨어뜨릴 뻔했다. 붓이 저 혼자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빙그르르 한 바퀴 돌았다. 그러자 붓을 감싸고 있던 황금빛 기운이 짙어지며 이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로 변했다. 흙과 나무의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연기가 거치자 민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머리에 붉은 털이 뿔처럼 솟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작은 동자. 가 공중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그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며칠 전 그가 구해준 바로 그 짐승의 모습과 꿈속에서 본 은행나무의 신비로운 기운이 뒤섞인 듯한 모습이었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동자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은 나를 도깨비라 부르지. 이 산의 오랜 주인인 은행나무의 정령이기도 하고 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밥 한 덩이를 기꺼이 내어준 선비님의 그 마음씨에 내가 단단히 감복하였느니라. 도깨비는 말을 이었다. 본래 우리 도깨비는 장난을 좋아하고 심술궂을 때도 있지만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 법. 특히나 선비님처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은 우리에게 천년 묵은 산삼보다도 더 귀한 것이지.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의 존재가 실제하는지 아니면 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선비님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네. 선비님이 나를 구해주었을 때 나는 바로 보답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나는 선비님의 그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가장 굶주리고 지쳤을 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다시 찾아간 것이라네. 만약 그때 선비님이 나를 외면했다면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었을 게야. 도깨비는 민준의 손을 가리켰다. 조금 전까지 붓이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선비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게 온정을 베풀었어.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힘이지. 나는 선비님께 금은보화를 안겨줄 수도 있었네. 하지만 썩어 없어질 재물 따위가 어찌 선비님의 큰 그릇에 어울리겠는가. 선비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깊은 학문과 높은 뜻을 세상에 펼칠 기회가 아니겠는가. 도깨비의 몸이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부터 선비님의 붓이 될 걸세. 나의 몸은 저 은행나무가지요. 나의 영혼은 저 붉은 털에 깃들어 있으니 이 붓을 잡고 글을 쓰면 선비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살아 움직이는 용이 되어 종이 위를 뛰놀게 될 것이야. 막혔던 물리가 트이고 붓끝에서는 천지를 감동시킬 문장이 쏟아져 나올 걸세. 잠깐만. 민준이 무언가 더 물으려 했을 때 도깨비의 모습은 다시 한 줄기 연기로 변하더니 그의 손바닥 위로 스르르 빨려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아까 그 신비로운 붓 한 자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흙과 나무의 냄새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붓의 온기와 미세한 맥동은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홀린 듯 책상에 앉았다.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평소에는 굶주림으로 떨리던 손이 지금은 바위처럼 굳건했다. 먹을 까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었다. 그는 붓의 먹물을 흠뻑 적셨다. 그리고는 새하얀 종이 위에 붓끝을 가져갔다. 무엇을 써야 할까? 아니,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고 있었다. 가난의 서러움, 세상의 무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던 인간의 도리,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 김민준이 박진성의 무모한 내기를 받아들이자
느티나무 아래를 둘러싸고 있던 장터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가 이내 섬뜩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 누구도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 이 고을 최고 권력자의 아들과 정면으로 맞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진성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좋다, 좋아. 쥐구멍이라도 숨을 줄 알았더니 제법 배짱은 있구나. 좋다, 며칠 뒤에 보자꾸나. 내 놈이 이 마을에서 야반도주할 짐을 미리 싸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치고는 자신을 따르던 무례배들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장터를 빠져나갔다. 마치 이미 승리라도 한 개선장군처럼 말이다. 박진성이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공기가 녹으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민준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모한 자를 바라보는 연민, 혹은 어리석은 자를 향한 조롱에 가까웠다. 쯔쯔, 저 선비가 굶더니 결국 정신까지 이상해진 모양이야. 아무리 글 공부를 많이 했기로써니 어찌 박대감댁 아드님을 이기겠다고 나선단 말인가. 현판 글씨라는 것이 어디 책만 읽었다고 쓸 수 있는 것인가. 박 대감댁 아드님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필에게 직접 글을 배웠다던데 저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아니 하루살이가 불길에 뛰어드는 격이야.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글에 감동하여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돌아섰다. 그들은 민준의 인품이나 진정한 실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즉 가난한 선비와 부잣집 아들이라는 현실의 무게만을 저울질할 뿐이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차갑고 날선 시선들이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는 천천히 자신의 흙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세상 인심에 대한 깊은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여론은 완전히 박진성에게로 기울었다. 박 대감댁은 잔치를 열 기세였다. 박진성은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모았다. 수백 년 묵은 나무로 만든 가장 비싼 현판을 준비했고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최고급 비단과 벼루, 그리고 족제비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만 만들었다는 명품 붓을 수십 자루나 사들였다. 그는 자신의 사랑채를 온통 하얀 종이로 도배하고는 밤낮으로 현판에 쓸 글씨 연습에 몰두했다. 물론 그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옆에서는 하인들이 먹을 갈아 바쳤고 이름난 서예가들이 초빙되어 그의 필체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도련님, 이 선싸한 자의 마지막 획을 좀 더 힘차게 내리긋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를 쓰실 때는 백성을 굽어 살피는 너그러움을 담아 조금 더 둥글게 표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진성은 그들의 조언에 따라 그럴듯한 글씨를 써 내려갔다. 그의 글씨는 화려하고 기교가 넘쳤다. 힘찬 듯 보였고 아름다운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글씨를 보며 만족감에 취했다. 하하하, 보아라. 이 박진성의 글씨야말로 천하제 일이 아니냐. 김민준 그놈이 쓴 글씨는 내 글씨 옆에 가져다 놓으면 마치 반딧불이 태양 앞에 선격이 될 것이다.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댁을 지나칠 때마다 그 화려한 준비 과정에 혀를 내두르며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반면 김민준의 흙집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내기가 결정된 이후로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낡은 책들을 읽거나 혹은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길 뿐이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벼루 하나와 몇 장 남지 않은 거친 종이, 그리고 도깨비 붓 한 자루가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더욱 그를 비웃었다. 보게나 저 선비는 아예 포기한 모양이야. 내기에 지고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붓도 잡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러게. 왜 분수에도 맞지 않는 내기를 해가지고. 민주는 그 모든 소문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소란에 귀를 닫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박진성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 부임한 사또께서 관아에 걸 현판을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를 고민했다. 현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관아의 얼굴이며 그곳에서 펼쳐질 정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민주는 새로 부임한 사또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다. 청렴하고 강직하며 무엇보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기교로 백성들을 위압하는 글씨가 아닐 것이다. 백성을 위한 정치. 그것은 따뜻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굳건해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현판에 새겨질 글자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선정을 베푼다는 의미의 선정.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안민, 공명정대함을 뜻하는 공명고민. 그는 어떤 글자를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 글자들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데 집중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도깨비 붓을 조용히 꺼내들었다. 벗이여, 들리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고 있네. 내가 가진 것이라곤 자네 하나뿐인데 우리는 과연 저들의 편견과 맞서 이길 수 있을까? 그가 나직하게 속삭이자 붓대가 따뜻한 온기로 화답하는 듯 했다. 붓끝에 붉은 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민주는 그 온기를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래, 두려워할 것이 무엇냐. 진심은 통하는 법. 붓끝에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을 담는다면 하늘도 감동하시겠지.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진성은 자신이 쓴 수십 장의 글씨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작품을 골라 비단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 민준이 관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의 무렵의 친구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붓에 먹을 적셨다. 방 안에는 오직 그가 먹을 까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박진성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의 얼굴과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어진 정치에 대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숨에 글씨를 써 내려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순춤을 추듯 종이 위를 내달렸다. 때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때로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가 쓴 것은 단 두 글자. 애미의 백성을 사랑하라. 글씨는 완성되었다. 그것은 박진성의 글씨처럼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애자에서는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졌고, 민민자에서는 굳건한 바위처럼 백성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민주는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두 글자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심이 세상의 편견을 뚫고 닿을 수 있느냐 하는 것 뿐이었다. 결전의 날, 새벽이 밝았다. 밤새 내린 이슬이 흙집의 지붕을 적시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김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지막 남은 가장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낮고 해졌지만 그의 자세는 대궐에 들어서는 대제학처럼 꼿꼿하고 단정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어젯밤 온 마음을 다해 쓴 글씨 애민 아이민 두 글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거친 삼배 종이를 소중하게 둘둘 말아 품에 안았다. 이 종이 한 장이 이제 그의 전부였다. 그의 명예, 그의 미래,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하는 선비로서의 양심이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 나는 그저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이다. 그는 품속에서 느껴지는 도깨비 붓의 온기에 잠시 의지했다. 그리고는 결심을 굳힌 듯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다. 관하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다. 가장 빠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지만 민주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낡은 토성도원을 끼고 도는 좁은 골목길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골목이 절반쯤 꺾어지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시커먼 인형은 서너시 어른거리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박진성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무례배들이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의 가난한 선비 나으리 아니신가?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나? 가장 앞장서 있던 곰처럼 덩치가 큰 사내가 비죽거리며 말했다. 그들의 눈빛은 불량했고 손에는 사람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짧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품에 안은 글씨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길을 비켜주게. 나는 관아에 볼 일이 있네. 관아? 하하하. 무례배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우리 박 도련님과의 내기가 그리도 중요하셨나? 감히 천한 글씨 쪼가리로 도련님의 심기를 거스른 것도 모자라 정말로 관아에 갈 생각이었어? 덩치 큰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얌전히 그 품에 있는 종이 쪼가리를 내놓으시지. 그리고 오늘은 몸이 아파 관아에 갈 수 없었다고 내게 진 것을 깨끗이 인정한다고 말하면 유혈 사태는 없을 것이야. 이것은 박진성의 비열한 계략이었다. 그는 애초에 공정한 승부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민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무례배들의 뒤 안개 너머에 서서 비웃고 있을 박진성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루겠다. 약조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겁한 수를 써서 얻는 승리가 과연 기쁠 것 같은가? 비겁? 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선비 양반.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지.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놈이 우리 도련님께 덤빈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자,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놓을 텐가? 아니면 뼈마디 몇 개가 부러진 후에 내놓을 텐가? 사내들이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천천히 민준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는 종이를 내놓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기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었다.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의 깊은 향기를 머금은 서늘하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바람이었다. 쏴아아아. 바람은 골목길에 마른 흙먼지를 일으켜 순식간에 무례배들의 얼굴을 덮쳤다. 크악! 이게 뭐야? 눈을 뜰 수가 없어. 무례배들은 갑작스러운 흙먼지 세례에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볐다.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바람은 더욱 기묘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사건 조사를 자청한 순간 관아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한 늙은 과부의 땅 문제를 넘어 새로 부임한 사또와 김민준으로 대표되는 정의와 고을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박대감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호탄이었다. 박대감의 대리인으로 나와 있던 집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관아를 빠져나갔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또는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김석이. 그대의 용기는 가상하나 상대는 박대감일세.
그는 이 고을의 왕이나 다름없는 자야.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데는 이골이 난 인물이니 빈틈을 보였다가는 자네나 나나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정말로 이길 방도가 있겠는가? 민주는 품속에서 느껴지는 도깨비 붓의 온기에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또를 바라보았다. 사또, 진실은 가장 강력한 방도입니다. 그 빈문서는 거짓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거짓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또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고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자네를 믿겠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할 것이니 한번 그 뿌리 깊은 악의 근원을 파헤쳐보게. 그렇게 민준의 외롭고도 위험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탐정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칼을 든 포졸도 권위를 내세울 직책도 없었다. 그의 무기는 오직 책으로 얻은 지식과 낡은 붓 한 자루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뿐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눈물로 호소하던 노파의 흙집이었다. 진실의 첫 조각은 가장 고통받는 이의 삶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노파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노파는 마루에 멍하니 앉아 텅 빈 밭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할머님, 소생입니다. 관아의 석이 김민준이라 합니다. 민준은 최대한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노파에게 다가갔다. 노파는 그가 사또의 편에 서서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황급히 일어나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이고 선비님, 제발 우리 영감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오. 우리 영감은 평생 개미처럼 일만 알고 살았지 남에게 돈 한 푼 빚질 사람이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님. 그러니 진정하시고 돌아가신 할아버님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주는 노파를 진정시켜 앉히고는 차근차근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남편의 성품, 평소 습관, 그리고 글을 읽거나 쓸 줄 알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물었다. 우리 영감은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게 전부였소. 워낙 가난해서 서당 문턱에도 못 가봤지. 그래서 도장을 파서 썼는데 그마저도 장에 가서 비싼 돈 주고 판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무딘칼로 파서 썼다오. 노파는 먼지 쌓인 괴짝을 열어 남편이 쓰던 낡은 물건들을 꺼내 보였다. 그 중에는 손때 묻은 작은 목함이 하나 있었다. 이 안에 영감이 쓰던 도장이 들어있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목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투박한 나무 조각에 이름이 서툴게 새겨진 도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인주인과 말라붙어 있는 작은 종지기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품속에서 박대감이 제출한 빈문서 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도깨비 붓을 꺼내들어 문서에 찍힌 지장과 노파가 내민 진짜 도장을 번갈아 가며 붓끝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노파의 진짜 도장 위에서는 붓이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빈문서의 가짜 지장 위로 붓을 가져가자 붓끝이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격렬하게 떨리며 얼음장 같은 냉기를 뿜어냈다. 문서에 깃든 사악한 기운이 붓을 통해 그의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역시 이 지장은 가짜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지장의 모양은 교묘하게 위조되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단순히 붓이 떨렸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민주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두 개의 도장과 빈문서를 앞에 두고 눈을 감은 채 모든 정신을 도깨비 붓끝에 집중했다. 벗이여, 내게 길을 보여주게. 저 사악한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한 줄기 빛을. 그가 간절하게 염원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목소리도 형상도 아니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한순간 길이 나타나듯 명료하고 확실한 깨달음이었다. 도장, 도이 아니라 인주, 인다. 그랬다. 비밀은 지장의 모양이 아니라 그 지장을 찍는 데 사용된 인주에 있었다. 민주는 번쩍 눈을 떴다.
그는 노파가 내민 인주 종지기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그 안에는 가장 값싸고 흔한 탁한 붉은색의 인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빈문서의 지장을 살펴보았다. 그 지장의 붉은색은 노파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고 선명했으며 아주 미세한 금빛 가루가 섞여 있어 햇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인주가 아니었다. 박대감. 그자는 이 고을 최고의 사치품 수집가, 특히 서책과 문방 사후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다고 들었다. 만약 이 인주가 그가 자랑하는 희귀한 수집품 중 하나라면 덫이 보였다. 상대를 올가맬 완벽한 덫이.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할아버님의 명예와 할머님의 땅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는 곧장 관아로 돌아가 사또에게 자신의 계획을 소상히 아뢰었다. 모든 것을 들은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다. 과연 저게 창으로 적의 심장을 찌르는 개체기로구나. 좋다. 김석이의 뜻대로 판을 벌여보자. 다음 날 박대감은 사건의 최종 확인을 위해 관아로 다시 불려 나왔다. 그는 여전히 의기양양했다. 자신의 완벽한 위조문서를 깰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또는 일부러 지루한 질문들을 던지며 박대감을 안심시켰다. 박대감이 슬슬 거만하게 하품을 하기 시작할 무렵 사또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빈문서를 공손히 들어보였다. 대감마님, 무슨 일인가, 김석이. 소생, 문서를 살피던 중 한 가지 감탄스러운 점을 발견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감탄? 그깟 빈문서에서 감탄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박대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 문서에 찍힌 지장의 인주 빛깔이 실로 비범합니다. 소생이 이제껏 본 그 어떤 인주보다도 맑고 깊은 붉은빛을 띠고 있으며 자세히 보면 황금가루가 섞인 듯한 신비로운 광채마저 느껴집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이 고을 최고의 문방사후 감식가가 아니십니까? 부디 소생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어 이 인주가 대체 어느 나라의 어떤 명품인지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나이까? 민준의 질문은 박대감의 허영심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무지한 서기가 가르침을 청하자 박대감의 입가에 거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아는 체를 하기 시작했다. 허허, 김석이는 젊어서 아직 보는 눈이 없구먼. 과연 물건을 볼 줄 아는구나. 이 인주는 평범한 것이 아닐세. 이것은 청나라 황실에만 납품된다는 진사금리, 검이라는 것으로 최상급 진사와 순금을 섞어 만든 천하제일의 명품이지. 이 고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뒤져도 이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야. 그가 자신의 수집품을 자랑하며 껄껄 웃는 순간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호령을 내렸다. 네 이놈, 드디어 내 놈의 입으로 죄를 실토하는구나. 예? 사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박대감은 갑작스러운 호통에 어안이 벙벙했다. 사또는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산 가난한 농부가 어찌하여 청나라 황실에서나 쓴다는 천하의 명품 인주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내 놈이 아니고서야 죽은 농부의 도장에 내 놈만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인주가 묻어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저 간악한 자를 당장 포박하라.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박대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허영심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꽂은 격이었다. 관졸들이 달려들어 박대감을 결박했다. 그토록 당당하던 그의 위세는 간데없이 그는 추하게 발버둥치다. 결국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그 붓 때문이야. 그 요망한 붓을 가진 놈.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이라는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박대감이 죄인으로 포박되어 끌려나가는 순간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무거운 침묵이 깨졌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사람의 흐느낌으로 시작된 소리가 이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내리듯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되어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와, 아, 아. 그것은 단순한 함성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서름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한 이들의 환희가 뒤섞인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외침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어떤 이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 모든 감격과 환희의 중심에는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의 김민준이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더 이상 경멸이나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뜨거운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그에게 달려온 것은 땅을 되찾은 노파였다. 노파는 민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 대신 통곡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선비님, 아이고, 우리 애민 선생, 이 늙은이의 한을 풀어주셨구려.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어. 민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노파의 주름진 등을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민준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선생, 박 대감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가게를 되찾을 희망이 생겼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기름 장수 최 씨가 눈물을 훔치며 그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들이 박 대감댁 종으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겁니까, 선생? 한 아이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다. 그동안 박대감의 권세에 눌려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수많은 사연들이 두기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그들의 눈물과 한숨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애민이라는 두 글자에 담고자 했던 백성들의 삶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무겁고도 중요한 길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마당의 소란을 정리했다. 모두 조용히 하라. 박대감의 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빼앗은 재산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주고 지은 죄는 마땅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사또의 선언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사또는 사람들을 진정시킨 뒤 민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김민준 서기의 공이다. 그는 이 고을의 양심이며 백성들의 희망이다. 그리고 사또는 파격적인 명을 내렸다. 여봐라. 김석이가 더 이상 낡고 허름한 흙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다. 관아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방을 내어주고 앞으로 그가 고을의 일을 돌보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극진히 모시도록 하라. 또한 그에게 걸맞은 새 의복과 필묵을 내리노라. 사또의 명은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을 넘어 김민준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의 공로가 만천하에 공표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를 몰락한 양반이라 부르며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관아에서의 일이 모두 끝난 뒤 민주는 자신의 낡은 흙집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책 몇 권과 해진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리하고 싶었다. 그가 마을길을 걸을 때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장터의 상인들은 장사를 멈추고 그에게 고개를 숙였고 밭을 갈던 농부들은 멀리서 그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며칠 전만 해도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의 그림자조차 밟기 싫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부모가 애민 선생이라 부르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한 식당 앞을 지날 때였다. 예전에 민준에게 썩 꺼지라며
구정물까지 끼얹었던 주모가 황급히 뛰쳐나왔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소인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녀는 울면서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 국밥을 받아들었다. 그 국밥의 온기가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서름과 추위를 녹여주는 듯 했다. 그는 복수심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만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마침내 그의 흙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초라한 그의 집 앞을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쓸어놓았고 문 앞에는 저마다 가져온 작은 선물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잘 익은 과일 몇 알, 갓 수확한 채소, 따뜻한 떡, 한시루, 그리고 어떤 어머니가 밤새 지었을 아이의 새우까지. 그것은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민준에게는 천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그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자신의 작은 집과 그 앞에 놓인 선물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사또가 내어준 새 거처로 옮겼다. 흙냄새와 곰팡내 대신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나는 깨끗하고 널찍한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최고급 종이와 먹 그리고 벼루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하인이 가져다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런 호사는 그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